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국회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정부 중에서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4장에서는 이때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부, 그래서 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집행부를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집행부는 크게 대통령과 행정부로 나눠지고 헌법 제66조에 보면은 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정부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입법부와 그런 사법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국가기관의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집행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때 말하는 여기서 그 집행부라는 것은 집행권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협의의 그런 행정권과 즉 공익을 위하여 그 법률을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하는 그런 행정권과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 통치 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권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원에서 선출된 하원의 다수당의 당수가 그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영국과 같으면 여왕,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천황, 또는 독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집행권이 그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그 집행권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집행권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권이 일원화되어 있죠. 집행권이 대통령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그런 권한 행사와 국가 원수 내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 행사가 사실 그 구분은 되지만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든지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든지 국군을 파견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부의 공무원을 임면한다든지 또는 그 대통령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국가 원수로서의 죄송합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로 나누기도 하고요. 학설에 따라서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대외적인 그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 한정시키고 대내적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 내지는 또는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학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그 대통령의 그런 지위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권한은 학계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게 대별해서 본다면 대법원과 또는 국회와 같이 그런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런 권한 행사가 있는가 하면 국가 원수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사하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크게 나누시면 됩니다. 가령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든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든가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보다는 국가 원수 내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의 수반 또는 그러니까 그
그 국가 원수 내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 중에서는 이렇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그래서 대법원의 그 80년대까지의 견해에 의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를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하고, 가령 예를 들면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국가긴급권을 발동한다든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한다든가 또는 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크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통치행위도 좀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990년대 중반에 금융실명제에 관한 그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긴급권과 같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우선 적법하게 헌법소원으로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단지 그 결론에 있어서는 헌법 76조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으려던 그 90년대 초반까지의 대법원과는 달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행위는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그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물론 2000년대에 와서 이라크 파병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한 그런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은 파병당한 군인들은 자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그런 주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런 국군의 해외 파병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하시켜야 된다라는 견해를 보임으로써 90년대와는 달리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통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90년대 초반까지의 통치행위와는 달리 대법원은 그 가령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서 비록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서 개정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런 내란죄라든가 외환죄, 군형법상의 이런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봄으로써 기존의 그런 대법원의 견해와는 달리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대법원이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상당히 그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그런 그 일반 행정에 관한 권한에서도 입법, 예를 들어서 그 사면권을 발동한다든가 또는 그 위헌정당 해산에 대해서 제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입법에 관한 권한 외에도 그다음에 사법에 관한 권한, 그런 일반 행정에 관한 권한으로 다양하게 상당히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제는 연방 국가적인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헌법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외교라든가 또는 그 전쟁 또는 통화 문제라든가 외국과의 교역이라든가 그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각종 권한은 원칙적으로 각 주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지사를 임명하는 것부터 해서 각 주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주대법원장, 주대법원 판사 이런 사람들은 각 주의 헌법에 따라서 주의회에서 결정되든가 아니면은 보통 주민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각 주마다 사형제도를 두는 주가 있고 안 두는 주가 있고 낙태를 허용하는 주가 있고 아주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하는 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50개의 독립된 국가로서 연방 차원에서의 권한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지방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론 법적으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은 여하튼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가령 예를 들면은 법률안 제출 권한도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대표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단지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거대한 국가의 국력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통령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그 똑같은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 구조적으로는 그 미국의 대통령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훨씬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미국의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의 대통령은 원래는 임기 4년으로서 각 주 단위로 결정이 돼서 형식적으로는 간접 선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선거의 연방 국가적인 특성을 가미한 직접 선거의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헌법에서 전무후무하게 4선 네 번째로 당선이 된 뒤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을 하고 난 뒤에 헌법을 개정해서 미국 헌법상 미국의 대통령은 최장 10년 동안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잦은 그런 위헌적인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으로 인하여 아예 현행 헌법에서는 5년 단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5년 단임이라는 규정은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멕시코가 아마 6년 단임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단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왜냐? 대통령을 취하고 있는 대의제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는 다음번 선거에서 한번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보통 재선 내지는 3선에 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헌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친 사례가 많아서 아예 5년 단임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 노무현 그 정부 때도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서 요 한 조항만이라도 고치자라고 했지만은 그 지지를 못 받고 결국 폐기되고 말았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헌법 개헌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잠재되어 있는 현상이지 앞으로도 계속 다른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와 함께 그 헌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이런 그 5년 단임이라는 그런 임기에 대해서는 그 개헌 논의가 상당히 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그 미국의 대통령제와 또 하나의 차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유고나 거리 시에, 즉 유고라는 건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죠. 갑자기
수술을 받게 돼서 직무를 못한다든가, 거리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직에서부터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떠나야 된다든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또는 탄핵 결정을 받아서 파면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은 권한대행 규정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된 경우나 사망과 같이 거리가 된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고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과 같은 그런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부통령제를 취하지 않고 이 건국헌법부터 이게 조금 잘못 규정이 돼서 건국헌법 때는 물론 부통령제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 현행헌법에는 부통령은 없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유고나 거리 시에 권한대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자체는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무총리의 민주적인 정당성이 약한 반면에 권한대행을 하는 그런 그 범위는 지금 명문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 정당성에 벗어난다. 따라서 국무총리제를 없애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것이, 그래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그런 부통령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러 번의 권한대행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1980년에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국무총리의 그런 권한대행이 있었는데요. 이런 권한대행의 사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권리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망,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판결 등의 이유로 그런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를 권한대행이라고 하고 권리라고 하고요. 대통령이 권리가 되면은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권리가 된 지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선출된 후임자는 차기 대통령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대통령의 임기는 처음부터 개시되니까 5년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뒤에 5년 동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유고라는 건 사고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못한다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전에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의 장기간 해외 순방도 유고로 볼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대행 사유는 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통령이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또한 둬야 될 조항 중에 하나가요, 이런 언제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미국 헌법과 같은 경우는 부통령과 법률이 정하는 그런 고위공무원들이 정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헌법위원회가 헌법상 그런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라는 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대통령이 의식을 상실했다, 질병으로. 그렇다면 이게 며칠 동안 갈 것이냐, 이런 판단을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이 직무수행 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권한대행의 사유가 유고나 거리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권한대행자는 헌법 71조 및 정부조직법 12조에 따라서 국무총리, 기획경제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 순서대로 국무총리가 1순위고 기획재정부가 2순위 형식으로 해서 권한대행이 이루어지는데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할 것이냐 해서 현 상태만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현재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학설상의 다툼은 있지만은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권한대행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도 발동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거리가 돼서 그 다음 후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곧 있고 후임 대통령이 임명될 게 분명하다면 권한대행자는 스스로 후임 대통령의 그런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그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대통령의 그런 신분, 지위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규정으로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해서 소위 대통령의 그런 불소추 특권을 헌법 제84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왜 문제가 됐었냐 하면은 90년대 중반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버렸거든요. 우리나라 그 형법 등에 보면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평온하게 15년이 흘렀다면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2.12 사태인 그런 군사적인 쿠데타의 일원으로서 12.12 사태에서 시작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려고 할 때 이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나왔을 때 이 84조의 근거를 두고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7년이라는 기간 동안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그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야 된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불소추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재직 기간 동안에는 재직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재직 기간 중에도 증거를 조사하고 끝난 뒤에는 형사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린턴 대통령이 르인스키 사건으로 인하여 그런 그 위증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을 때 우리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추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직 기간 동안에는 소위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살인이라든지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예 증거 조사는 가능하지만 형사상 소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그런 사례를 본다면은 이런 사실은 뭐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르인스키와 연관된 그런 사건으로서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니까 오히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두는 우리 법 체계가 우리 헌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그 특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퇴임 후에는 대통령은 그 국가원로자문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이 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해서는 그 법률로 규정한다라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저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 구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원수 또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사하는 그런 권한으로서 그런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또는 선전포고 강화권이라든가 그 외에 그 뭐 국가긴급권의 행사라든가 또는 헌법 개정안 발의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일반적인 그런 행정부의 수반에 관한 권한도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그런 권한으로서는 그런 국군 통수권이라든가 행정의 최고 결정권이고 공무원 임명권, 예산안 제출 및 집행권, 그다음에 영전 수여권 등을 들 수 있고요. 국회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 요구하고 국회에 출석 발언을 하며 의견 표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법률안을 그런 그 제출하고 공포하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들 수 있습니다. 사법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사면권, 사면, 감염, 복권, 지금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남용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국가사면위원회라든지 국회에서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사면을 하라고 하든지 하는 각종 그런 사면에 대한 제한 논의가 상당히 근래에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각종 권한을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없는 게 유감이고요. 우선 대통령의 그런 권한 중에서 아까 얘기한 그 통치행위에는 이미 설명이 됐고요. 그런 국가긴급권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 76조에서 보지만은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에 대해서는 긴급명령과 계엄의 차이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그런 교전 상태가 상황적 전제라면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그리고 동원되는 그런 그 병력을 본다면은 긴급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이지만 계엄과 같은 경우에는 군병력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때 테러범죄 방지를 위하여 아주 특수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테러범죄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런 헌법상 이렇게 계엄의 선포의 요건이 아니라면은 군 병력을 동원할 수가 없다. 특히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경찰력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그런 그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그치고, 또 경찰의 그런 무기 사용도 엄격하게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병력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본질이 적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라서 살상행위가 본질이고, 이러다 보면은 군병력을 동원하다 보면은 국토방위가 아니라 치안 문제로 군병력이 동원됐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테러범죄 방지법에 있어서 군병력 동원을 이제 상당히 그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상 원칙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서 그런 치안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나온 사안에 의하면은 그런 전투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안 문제에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경찰이라든가 이런 계엄 선포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고,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의한 그런
치안 유지가 원칙이죠. 국회의 통제 방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긴급명령은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지만은 개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고 단지 국회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명령은 제한 대상이 한정이 없지만은 개헌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 출판 비상경험 하에서는 영장제도까지를 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는 달리 또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그런 차이도 보이는 게 긴급명령과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교전 상태가 전제가 되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후에한 천재지변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이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은 되지는 않지만 사후 통제와 또는 국회 집회 여부 등을 통해서 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전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0년대 중반에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처럼 현대 국가에서 아무리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70년대와 같이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행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인 듯합니다. 그 대통령의 그런 권한 중에서요, 특히 다른 국가기관의 그런 임명에 대한 그런 권한이 상당히 강한데, 가령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도 같은 정당이 국회와 그런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는 소위 법관 추천회의와 같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아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전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장과 또 대통령이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통령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 3인,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 등을 본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모든 국가기관 임명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포괄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이런 집행에 관한 권한으로 공무원 임명권이나 국군 통수권, 그리고 영전 수여권 등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설명하지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권한 중에 하나로서 사면권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에 그런 형사법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나 공소권을 소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면권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사면은 그런 절대 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은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은사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군주의 그런 대권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서 형성이 됐었는데,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면권이 필요한가 한다면은 이거는 한편으로 좀 깊은 철학적인 그런 이유도 있죠. 헌법과 법률로서 판단할 수 없는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또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법으로, 그리고 헌법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렇게밖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헌법과 법률로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 인도주의적인 사고에서 그런 감형이라든가 사면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형제도가, 그러니까 사면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사면권은 1년에 광복절 또는 크리스마스 또는 제헌절 해갖고 남용이 되는 여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7, 80년대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에 그런 형선고의 형선고의 그런 효력을 없앤다든지 집행을 면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발전이 되어 온 반면에, 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특히 90년대 이후로 이제 민주화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사법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통령이 이를 석방을 하는, 이거는 이 법치국가 원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 사면을 행사할 때는 1년에 한 건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남발한다는 거죠.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원에서 불법 도청 문제로 인하여 탄핵 소추안이 제기가 돼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에 관해서 논의를 받던 중에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죠. 거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포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을 특별 사면을 했는데, 이 포드 대통령은 재임 중에 특별한 과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관한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대통령 선거에 나와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그 다음 선거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도청을 지휘한 닉슨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사면권의 남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면권의 남용을 저지른 대통령을 더 이상은 재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실질적으로는 여론의 통제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징계 사면까지 포함하면은 500만 명 이상이 사면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사면당한 사람을 본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뇌물수수, 또는 그런 공직자의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 장차관 등에 대하여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여론과 헌법학자들 모두 이런 사면권이 남발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면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사면과 같은 경우는 형의 종류를 정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 대해서 형선고의 효력을 없애거나 공소권을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리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5명의 재판관이 간통죄에서 위헌 의견을 보였다. 근데 6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사면시켜 주겠다.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면은 현실적으로는 난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 사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의 입법례를 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특정한 범죄를 없애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별 사면권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사면권과 같은 경우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반 사면권과 같은 경우도 헌법을 개정할 때 그냥 국회의 입법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특별 사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매년 수천 명이 사면되고
뭐 광복절, 제헌절,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보다 대통령이 과연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서 사면하겠습니까? 이거는 특별 사면이라는 명목하에서 당리당략에 의하여 또는 고위 비리 공직자에 대하여 사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 내지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그래서 특별 사면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 사면을 헌법을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은 탄핵 심판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또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아예 특별 사면을 제한하고 또 특별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법부나 국회에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사면을 하도록 하는 이런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약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은 행정부 내에서 그런 사면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면위원회에서 절차를 사면을 해야 되는 사람을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자라고 해서 2008년도에 사면법이 2007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면제도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넓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취하지 않으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정책 결정에 대해서 부서를 하라고 하는 것, 즉 옆에다 사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권자면서 나중에 책임은 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소위 의원내각제의 유형이거든요. 이런 부서제도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서제도와 같은 경우도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집행부를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제도는 헌법상 별 커다란 의미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대통령의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나중에 헌법 재판제도를 하면서도 그런 탄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분적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국무총리 그 임명권부터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보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